인력 구조 개선하는 금융사. 네, 오늘도 이제 금융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배당 시즌도 된 것 같고 또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이후에 실적도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험사들도 그렇고 금융업들도 그런데 이와 동시에 희망퇴직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희망퇴직을 또 많이 받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쨌든 간 인력을 좀 감축하려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희망퇴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그 규모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신한은행의 경우에는요. 지난달에 희망퇴직 신청자들을 받았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부지점장 이하 1983년 이전 출생자로 근속연수는 15년 이상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올 초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희망퇴직에 대한 신청자를 받았었는데 그때 연령 하한선이 78년생까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받았을 때는 8개월 만에 5살 아래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금 83년까지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 83년까지면 나이대가 만으로 따지면 이제 39세거든요. 그렇군요. 30대까지 지금 희망퇴직에 대한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희망퇴직자가 이제 신한은행이 올 초에는 390명이었고요. 지난달에 또다시 희망퇴직자를 받았을 때는 신청자가 230명. 그래서 총합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희망퇴직자 수 250명에 비해서 올해는 2.5배나 신한은행에서 희망퇴직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700명이 넘게 희망퇴직을 했고요. 네. NH농협은행도 한 450명가량, 우리은행도 한 350명가량, 하나은행도 340명가량이 희망퇴직을 하면서 지금 5대 은행권에서만 2,500명이 넘는 규모의 인원들이 희망퇴직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은행권 자체에서는 희망퇴직에 대한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추자라는 요구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만 54세였던 희망퇴직에 대한 연령 하한선을 지난해 들어서는 만 42세까지 대폭 낮춘 바가 있고요. 거의 뭐 10년치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KB국민은행 노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는 40대 중반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연령을 낮추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미 30대의 희망퇴직 연령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은행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희망퇴직에 대한 조건을 좀 넓혀가지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인원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퇴직금을 좀 살펴보자면 지난해 5대 은행의 1인당 퇴직금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5억 4천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균 법정 기본 퇴직금인 1억 8천만 원 여기에 더해가지고 희망퇴직을 하면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주는데요. 이 특별퇴직금이 3억 6천만 원이에요. 이걸 합치면 5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퇴직금이 한 3천만 원 가량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장기 근속을 하면 할수록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수십 년간 장기 근무를 한 직원 중에서 퇴직금으로만 11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 자체에서도 워낙에 이렇게 희망퇴직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부 분위기 자체도 그냥 빠르게 희망퇴직을 해서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목돈으로 제2의 삶을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시중은행들의 희망퇴직 상황들을 좀 짚어봤는데 숫자로 보니까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은행들에서도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네. 보니까 희망퇴직을 원하는 연령대 자체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의 고질적인 지금 위기 요인을 보자면 비대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영업점에 대한 그 활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보유한 지점의 수가 많으면 그 은행의 경쟁력이 크다라고 여겨졌지만요. 맞아요. 네. 지금은 오히려 은행들이 지점을 효율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지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영업점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영업점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국내은행의 전체 입출금 그리고 자금 이체 거래 중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2019년에는 60.4%였는데 3년 사이에 벌써 또 17.3% 수준이나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은행들은 점포를 계속해서 줄이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창구 중심의 인력이 은행 입장에서도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여기고 있고 실제로도 은행에 대한 점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17년에 6,780개가 넘었었거든요. 전체 은행들의 점포 수가. 그런데 지금은 5,800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요. 지금 2분기 자체만 놓고 봐도 국내 시중은행이랑 지방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올해 2분기에만 총 40개 넘는 점포를 축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점포를 축소했던 은행은 KB 국민은행으로 이번 2분기에만 총 25곳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는 영업점에 대한 그 존속의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직원이랑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는 것들도 희망퇴직에 대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연령대가 낮아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점포를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으로 11억 원 넘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지금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퇴직급여로 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썼다고 해요. 뭐 2천억 원이 넘게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퇴직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지만 이번에 은행에 대한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조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뭐 2천억 원 정도의 퇴직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하고요. 은행들도 지금 고금리 기조에 따라서 실적을 잘 거뒀기 때문에 퇴직금을 잘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냥 실적이 잘 나왔을 때 돈을 잘 줄 때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젊은 행원들의 퇴직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은행권, 금융권 쪽의 희망퇴직의 바람은 계속해서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랑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희망퇴직을 그렇죠. 하지 않을 텐데 네. 분명히 수익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쪽의 비중이 77%나 된다니까 거의 정말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네요. 그쵸. 예전에는 은행 어플 쓸 때 좀 답답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것도 많이 개선이 인증서 됐더라고요. 같은 것도 굉장히 네. 많이 편하게 돼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2015년, 14년 그쯤 네. 이제 은행권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은행들이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2015년부터 은행 자소서에 디지털과 관련한 문항들이 추가가 맞아요. 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디지털화가 된다고 그 당시에는 약간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한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항상 얘기할 때 나이 얘기가 늘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좀 세봤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디지털 쪽에서도 이렇게 관련해서 거래 비중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은행들에서도 디지털 관련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은행들 역시 어찌됐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그 발맞춰야 되는 게 어찌됐건 회사들의 그쵸? 임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 역시 지금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인력 구조를 개선해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겠다, 채용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기조는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시장 쪽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은행들 중에서 국민은행까지만 아직 채용 공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지금 채용 공고가 난 상황이에요. 네. 나머지 은행들의 지금 신규 채용 인력이 총 700여 명이고요. 이 중에 대부분의 인력들이
디지털이나 ITC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영업 인력 대신에 이제는 개발자라던가 뭐 IT 인력들을 조금 더 많이 뽑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은행권을 준비할 때 예전에는 영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쪽, IT 쪽으로 대한 그런 준비도 많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희망퇴직을 젊은 분들도 많이 신청하고 하니까 회사 내부의 구조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젊은 분들도 희망퇴직을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같이 퇴직을 하니까요. 전반적인 인력 구조는 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은행에서는 모든 좀 오래된 회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이 네, 많고 그쵸. 신규는 좀 적은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리나 과장급 직원은 좀 적고 마찬가지로 고연봉자인 차장이나 부장 이렇게 책임자가 조금 더 많은 고령화 인력 구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번 희망퇴직을 하면서 이러한 고령화 인력 구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탈피하기 네. 위해서 희망퇴직을 함께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떠나는 사람들은 젊은 인원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매년 은행들도 지금 희망퇴직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50대, 60대 연령층이 모여있는 항아리형 인력 구조는 여전한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50대, 60대 임직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반면에 20대부터 40대 인력들은 모두 빠져나가면서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차부장급은 0.13% 늘어났고요. 네. 과장이나 과장 이하의 좀 젊은 조직들은 3%, 6%씩 감소하면서 은행에 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고령화된 인력 구조는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있고 고연봉자층이 많이 위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력 구조는 여전히 좀 그대로라는 점은 또 의외로 느껴집니다. 은행도 은행이지만 요즘 보험업계에서도 희망퇴직을 같이 실시하고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작년까지 임직원에 대한 감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명보험사들 출산이 저조하고 고령화가 된다는 거에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이라던가 변액보험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익이 감소되고 보험에 대한 영업손익들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인력 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또 수익성을 방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새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을 앞두고 현금에 대한 지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인력 조정을 미리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7월에 흥국생명에서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던 바가 있고요. 네. 대상은 일반직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사 또는 근속 그 연수가 10년 이상인 된 정규직 직원, 사무직은 근속 3년 그리고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흥국생명에서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었고요. 네. 이 근속 기간에 따라서 최대 기본급의 32개월 분이 희망퇴직, 퇴직금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흥국생명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니만큼 네. 많은 좀 이목이 쏠리기도 했었는데요. 첫 희망퇴직인데다 여기에다가 그 희망퇴직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넓었고요. 또 퇴직금 역시 상위 업계 탑티어였기 때문에 흥국생명을 시작으로 또 다른 보험업계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함께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번에 현대해상도 9월 4일부터 14일까지 내일까지가 또 이제 희망퇴직을 시행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해상의 경우에도 보험 손익이 4,9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 손익이 한 29.8%, 30%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성 확대를 위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젊은 인구들이 조금 더 뽑아가지고 인력 구조를 좀 개선하려는 목적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대한 대상 구간이 부장이랑 과장급에서는 1968년부터 1978년까지가 대상이고요. 네. 과장급
이하는 1968년부터 1983년생까지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대해상도 이번에 희망퇴직에 대한 퇴직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 월봉의 70개월치를 희망퇴직금, 퇴직금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봉의 한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1968년생의 부장급일 경우에는 이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한 4억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피크제를 받고 있는 1963년부터 1968년 8월 31일 출생에 대한 직원의 경우에는 한 2년 6개월치의 금액을 연봉을 이제 희망 급여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은행권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금융업 쪽에서 희망퇴직에 대한 연령층 이런 것들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규모라던가 횟수도 계속해서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은행권을 비롯해서 지금 보험업계로도 계속해서 희망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게 또 제2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간 시대가 변하기도 하면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자발적인 희망퇴직자가 늘어나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 좀 퇴직을 어떻게 보면 희망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희망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나는 회사에 남아서 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은 속 시끄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 자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또 지금처럼 회사에서도 어려워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하는 경우도 사실상 빈번했습니다. 반대로 직업이 사라진 만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조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비용의 효율화를 꾀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또 시대의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무분별한 인력 구조보다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도 함께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퇴직한 직원들이 또 새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정책이라던가 재취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직원들 역시도 너무 이제 이곳에 한 곳에 너무나도 안주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에 주어진 곳에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사들이 이렇게 좀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속에서 희망퇴직 제도와 더불어서 최근에 그런 현황들과 왜 희망퇴직을 또 많이 받고 있는지 그 니즈는 잘 맞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함께 조명해봤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지금 조금씩 시장 분위기가 좀 처지고 있는데 힘내셔서요. 잘 투자하시고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